녹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파. 뭐야? 자, 저희 이제 오늘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들이 있는가, 그 환경에 따라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생물들의 어떤 구조적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생태계를 갖다가 정의를 해보자. 생태계는 이제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래. 에코시스템. 무슨 시스템? 에코시스템. 이 에코시스템은 이제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그러죠. 생물과 환경을 아우르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과 환경 시스템이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체부터 살펴보자. 개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의미해. 한계. 예를 들면 노루 한 마리다 그러면 이건 개체야. 근데 노루가 4마리다 그러면 개체군이지. 예? 노루가 1마리면 개체라 그러고 노루가 2마리 이상이면 개체군이야. 너는 개체야. 너는 개체인데 너를 비롯한 유찬이? 아니 제 이름 유찬이, 안유찬, 그다음에 백강민, 앤드 우준영, 이은성, 앤드 정민우 이런 애들은 개체군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개체군에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토끼가 4마리 있고 노루가 5마리 있고, 예? 또는 고양이가 2마리 있고 이런 것은 군집이라고 그래. 군집. 그래서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은 같은 종들이 2마리 이상 있으면 2개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같은 종이 2개 이상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우 4마리 개체군이죠. 여우 3마리에 늑대 2마리는 뭐라 그러냐? 뭐는 더 있겠지만 군집이라고 그래. 군집. 그래서 이러한 군집들이 이제 환경과 어우러져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게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간, 모르간, 두마르간.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두마르간이 누구지? 수학학자요. 그렇구나. 알간, 모르간, 두마르간.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로는 생물적 요인이 있어.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생물적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물적 요인은 크게 3가지야. 하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생물적 요인들이야. and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environment, 환경이야. 모든 환경, 빛, and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야. 그래서 이런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죠. 이걸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and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이걸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그리고 생물적 요인들이 서로 생산자가 소비자, 소비자가 분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 자, 그러면 생산자가 뭐냐? 생산자는 우리가 크게 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식물들, 플랜츠, 앤드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생산자예요.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생산자예요. 그러면 이 생산자의 정의는 뭐냐?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게 생산자야. 무기물을 유기물로. 그럼 유기물이 뭐냐?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탄소화합물. 자, 그러면 소비자는 어떤 놈들을 소비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뭐지? 소비자야. 다른 생물을 섭취를 해야 돼.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그래. 애니멀 플러스 플랜츠 이걸 생물이라고 그래. 생물. 유기물을 소비하는 놈들 이거를 소비자야. 예를 들면 동물 앤드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놈들이 소비자지. 너희들 포함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양분을 얻지 못해. 다른 생물을 먹어야 돼. 오늘도 너희들 생물 먹었지? 생물 죽은 거 먹었냐? 어? 어찌됐든 섭취했잖아. 섭취했어. 그래서 동물이나 동물 플랑크톤이 이제 소비자고, 이제 나머지 분해자. 분해자의 정의는 뭐냐면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분해자야. 대표적인 분해자가 누가 있냐? 세균, 박테리아, 버섯, 곰팡이, 곰팡이지. 이런 것들이 분해자야. 그래서 생물적 요인 3가지, 그다음 비생물적 요인 5가지, light, temperature, water, air, soil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걸 작용이라 그래. 작용. 예를 들면 빛과 온도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빛과 온도가 달라지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나타날 수 있지. 에?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그래. 반작용. 예를 들면 식물이 낙엽을 떨어뜨리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거름이 되니까. 토양은 비생물적,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지. 지렁이는 생물이지. 지렁이가 토양 속을 막 헤집고 다녀. 헤집고 다니면 이 토양의 통기성이 넓어지지. 통기성. 공기가 잘 들어가게 만들지. 그래서 이 지렁이라는 생물이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어. 이걸 반작용이라고 해. 그에 비해서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 예를 들면 개구리가 많아지면 개구리라는 생물이 많아지면 메뚜기가 줄어들어. 메뚜기도 생물이잖아. 이게 상호작용하지. 또 동물의 배설물 속에 이제 씨가 들어있어서 씨가 퍼지면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니? 정관은 새끼들 자빠져 자고 있어. 새끼들. 내 목소리가 자장가냐? 내가 내 별명이 브람스지. 내 별명이 브람스 자장가. 아니면 하이든이냐? 하이든 자장. 하이든은 치킨이지. 브람스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모차르트는? 들어왔어요. 모차르트 자장가냐? 내가? 모차르트냐? 자지마! 눈 떠! 쫑간의 새끼들. 우간다?
자, 에코시스템. 생물과 환경을 아우르는 말이다. 여기 개체 있네. 노루 한 마리. 노루인가 고라니인가? 고라니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 고라니가 2마리 이상 있네. 개체군이라고 그래. 여기 고라니뿐만 아니라 이게 독수리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노루도 있고 여우도 있고 이걸 군집이라 그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공간, 생물과 환경 이걸 생태계라고 그래. 생태계. 생태계 구성 요소 아까 얘기했어요.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과 동물성 플랑크톤, 세균, 버섯, 곰팡이 이렇게 나오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이 작용, 반작용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된다. 건강한 생태계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생물적 요인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비생물적 요인인 빛,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 빛과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풍부하면 식물은 생물이지. 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 밥만 먹어서 졸립지 뭐. 반면에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낙엽은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잖아. 녹색 식물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떨어지면서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에 이제 비옥해질 수 있죠. 또 생물적 요인 간에 요게 이제 그 식물이 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 Do you know 작용? Do you know 반작용? Do you know 상호작용? 오케이? 자, 이제 생물적 요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주면 식물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릴 수 있죠. 식물과 동물이 그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릴 수 있고 또 초식동물은 식물을 또 먹고 손은 풀을 뜯어 먹잖아. 그래? 이게 상호작용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용어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생육이 뭐냐? 생육은 생물이 나와서 자라는 것을 생육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건생식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건생식물은 어떤 게 건생식물이냐? 마를 건, 날생, 나무식 이렇게 나와 있네. 만물물자. 이 건생식물은 대표적인 선인장이 있죠. 선인장. 이 건조한 토양이나 산성화된 토양에 잘 자라는 식물이 건생식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낙타는 왜 건조한 사막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낙타는 이제 그 몸의 어떤 그 구조가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대요. 낙타는 물을 한 번에 들여 마시는 양이 약 114리터니까 우리가 이제 페트병이 하나가 1.8리터 1.8리터니까 몇 개 정도죠? 하나 8개 정도? 페트병 8개 정도에 한 번에 물을 다 마실 수 있대요. 마셔서 그걸 몸속에 잘 저장했다가
그 어떤 더운 지방 사막에서도 그 물 때문에 몸의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낙타. 낙타 봤냐? 낙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네, 낙타.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실래요?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이 생물이라는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를 살펴봐야 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생물이 어떠한 형태의 구조적 특징을 갖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영향을 주면 그 생물들이 그 비생물적 요인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돼. 예를 들면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빛의 세기는 숲 위쪽은 강하죠. 아래쪽은 약하고. 빛의 세기가 강하면 식물의 울타리 조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응이 돼.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그러한 상태로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서 생물의 어떤 구조적 특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빛은 그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가 깊은 바다에 사냐 얕은 바다에 사냐라고 하는 것을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얕은 바다에는 우리가 이제 빨강색 파장의 빛이 얕은 바다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조류들이 그 빨강색 파장의 빛을 받아서 얕은 바다에서 녹조류가 잘 자랄 수 있지. 이 파래나 청각 이런 것들이 얕은 바다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반면에 깊은 바다에 있는 홍조류는 파장이 짧은 파랑색 파장의 빛을 잘 흡수를 해. 이 파란색 파장의 빛은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란색 파장을 이용하는 이 해조류가 홍조류지.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이런 애들이 파란색 파장을 이용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즉 빛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파래나 청각은 얕은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고 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깊은 바다에서는 김과 우뭇가사리가 깊은 바닷속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란색 파장의 빛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지금 보시면 전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적응해 가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죠. and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그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일조 시간이 뭐냐? 일조 시간은 이제 이 생물이 실제로 이 빛을 받는 시간이죠. 일조 시간. 네? 구름이나 어떤 이 다른 요인들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빛을 몇 시간 동안 받았느냐, 빛을 받는 시간, 실제로 식물이 빛을 받는 시간 1조 시간이지. 이 1조 빛, 이것도 빛이지.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번식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1조 시간이 긴 봄에는 붓꽃과 깨꼬리가 주로 번식을 하고요. 1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노루가 번식을 한다 그래요. 이처럼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번식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 진미건 정신 차려. 진미건 이 새끼 이거 정신 차리. 쫑관내 새끼. 오늘 보스턴 블랙삭스를 입고 왔네. 자, 이제 또 비생물적인 물이라는 게 있어. 물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생물이 이 물을 어떻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특징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어. 물은 비생물적 요인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물은 이 동물이라고 하는 생물적 요인에 어떤 키틴질층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이 파충류라고 하는 생물에게 비닐로 이렇게 파충류는 비닐로 덮여 있고 또 조류의 알은 껍데기가 단단하죠. 이 낙타는 이 땀을 배설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수분을 굉장히 잘 보존을 하지. 키틴질층이라든가 이 비닐이라든가 껍데기 딱딱한 껍데기들은 비생물적 요인인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생물들이 적응한 어떤 결과물이다. 구조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물들은 이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한 어떤 적응의 결과로 나타난 구조적 특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생물이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갖게 되었느냐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윤호.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 식물, 육상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생식물은 수생식물은 자체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을 보존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뿌리는 발달하지 못하겠고 대신 통기 조직, 이 기체들이 이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건생식물들 저수 조직이 발달해서 잎에 가시가 막 달려 있고, 그죠? 이런 식물들도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한 어떤 적응의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온도가 비생물적인 요인 온도가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식물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됐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온도가 생물의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만들었대요. 자, 이 온도 첫 번째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데 이 동물은 이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또 몸의 형태가 변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몸 안에 열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굉장히 작아요. 귀라든가 꼬리가 작게 돼 있어요. 열 방출량을 최소화하게끔 구조적 특징이 만들어졌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막은 덥잖아. 그죠? 더워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 자신의 열 막 방출해버려야 돼.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발달되어 있어. 귀나 꼬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열 방출을 많이 해.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이처럼 이 사막여우나 북극여우의 이런 구조적 특징은 비생물적 요인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물의 구조적 특징이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도 마찬가지야.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들은 자신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털송이 풀, 털이 나 있어. 털. 예? 그죠? 그 다음에 이 상록수는 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어요.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고 온도와 생물과의 어떤 그 작용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토양과 생물.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자. 자, 예를 들면 이 호기성 생물은 이 산소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성 생물은 토양 표면에 살아요. 토양 표면에 산소가 많으니까. 하지만 토양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세균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결국은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세균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지. 토양의 조건. 토양이 얕은 곳, 산소가 많은 곳, 호기성 세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토양이 깊은 곳,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또 지렁이라는 이러한 생물이 토양을 헤집고 다니잖아. 그럼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토양과 생물의 어떤 작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공기와 생물, 공기. 예를 들면 이제 고산지대는 공기가 부족하죠. 고산지대는 공기가 부족해. 그래서 고산지대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적혈구가 많대요. 적혈구가. 저산지대, 낮은 지표면에 있는 그 생물들보다 고산지대 생물은 이 혈액에 적혈구가 많아.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지? 이 혈액에 들어있는 적혈구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러냐? 산소 운반이다. 산소 운반. 그래서 이처럼 이 생물과 공기가 많은 곳에서는 이 적혈구가 이렇게 개수가 정상이지만 공기가 적은 곳에서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야지. 이처럼 이 공기와 생물도 서로 작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확인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을 쓰시오. 그러면 생물적 요인 아까 얘기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을 쓰시오. 5가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빛과 생물. 빛과 생물. 빛은 뭐이지? 비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은 뭐지? 생물적 요인이죠.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 약한 곳에서 그 식물의 잎은 얇고 넓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식물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작용의 예다. 작용. 이처럼 보실래요? 강한 빛을 받은 식물 구조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 그러나 약한 빛을 받는 식물 구조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얇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식물의 구조적 특징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빛의 세기에 적응한 결과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빛의 세기가 약한 그러한 곳에 자라는 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얇은 식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빛에 적응을 잘한 식물, 빛의 세기에 적응을 잘하게 되면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기범이 장가지 쫑받네. 기범아, 레이업 슛. 한기범 친구, 이처럼 강한 빛을 받는 이러한 잎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그래서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몸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줬어. 이걸 뭐라고 한다면 작용. 구조적 특징이 만들어져.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오케이? 아까도 했죠. 보실래요? 이 녹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해, 파장이 긴 적색광, 얕은 바닥까지 투과돼서 녹조류들이 적색광을 이용하죠. 적색. 그죠? 그리고 이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에 의해서 이 생물들의 어떤 구조적 또는 서식, 어디서 서식하는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바닥까지 도달해. 그래서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게 누구냐? 홍조류야. 홍조류. 예? 그러니까 이제 니들 이해할 때는 이런 비생물적 요인인 빛이 바닷속에서도 그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특징, 또 서식지의 종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어떤 식물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했죠? 이러한 일조 시간이라는 것은 빛이야. 빛에 의해서 이 생물, 동물의 번식 시기도 영향을 받아요. 깨꼬리, 종달새 봄에 번식하고, 송어, 노루 가을에 번식해. 아까 했죠? 보실래요? 이 비생물적인 요인을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북극여우 보실래요? 아주 지방층이 두껍고 몸집이 크고, 이 귀를 보세요. 귀하고 꼬리를 봐요. 말단 부위가 작죠. 그러나 사막여우 보실래요? 몸집이 작아요. 그 열을 막 방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귀를 보세요. 귀하고 이 꼬리를 봐. 길어요. 이건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이 온도에 적응한 어떤 생물의 구조적 특징이다. 마찬가지죠. 이 물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을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비생물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물의 구조적 특징, 곤충의 키튼질, 파충류의 비닐, 조류의 단단한 껍질, 이런 것들이 어떤 비생물적 요인을 유지하기 위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형성된 구조적 특징이다. 물과 생물, 작용의 예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을 잘 빨아들이고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 줄기 잘 발달되어 있고, 하지만 물에 사는 식물은 어차피 물에 살잖아요. 물이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물에 사니까.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들, 이것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의 구조적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생물적 요인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것인가? 그로 인해서 형성된 구조적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죠. 빛, 온도, 물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 다시 말해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 사례를 한 가지씩 쓰시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빛, 아까 했죠. 그 강한 빛을 받는 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리와 포유류의 깃털, 털의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극여우, 사막여우의 특징,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단 부위가 북극여우는 작고 몸집이 크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말단 부위가 크고, 이렇게. 또 비생물적 요인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조리알의 어떤 단단한 껍질,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적응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생물의 어떤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 사례를 한 가지씩 쓰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쓸 수 있어야지.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학교 숲 생태계인데요.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얘네들과 생물적 요인들이 어떤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상호작용 관계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책 교과서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뭐 거기 나와 있는데 너희들 그림을 그려라고 나와 있죠? 관계를 그려보자.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 작용, 반작용, 에너지는 상호작용 하면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생물들은 비생물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적 특징을 갖게 되고 생활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서식지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라든가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다. 알겠냐,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라.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이유는 우리가 여가 측면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고요. 또 경제적 측면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유이고, 또 그 생물을 보호하는 생태적 측면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숲을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훼손하면 결국 인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계를 보존해야지. 맑은 공기, 피톤치드 등 건강 측면,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측면, 경제적 측면, 생물을 보호하는 생태적 측면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피톤치드가 뭐냐? 피톤치드는 우리가 소나무나 전나무나 편백나무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뿜는 식물 호르몬이죠. 이 식물 호르몬이 우리 인간의 아토피 질환을 말끔히 씻어주고 또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고 이 건강함을 갖다주는 아주
중요한 식물 호르몬이죠. 피톤치드. 그래서 이런 건강 측면, and 여가 측면, 경제적 측면, 생물을 보호하는 생태적 측면, 이러한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남획하고 포획하고 벌목하고 때려잡고 댐 건설하고 자빠져 차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지. 알바? 오, 나무아비 탑을. and. 자, 개념 정리하고 끝내자.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현상을 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 결국 생물과 환경이 생태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죠. 두 번째, 생물과 환경, 그죠?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인 빛, 온도, 물, 토양 등 여러 환경에 대해 적응하면서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은 적응하고 구조적 특징을 가지면서 living things adapt to the various environment. 자, 여기 나와 이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몸에서 나타난 특징을 온도에 대한 적응과 관련지어 써보자. 온도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했다. 이런 얘기지. 온도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만들었어. 북극여우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미스터 프렌드, 북극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구만. 북극여우의 특징. 그 특징이 어때? 청각은 안 나왔는데. 청각은 안 나왔는데. 몸집이 크고 지방 조직이 잘 발달돼서 피하 지방. 또 귀가 작고 꼬리가 작죠? 왜냐하면 열 발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열을 발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용의 애다. 작용. 니거나 북극여우 특징을 알고 있으라. 또 이제 이런 것이야. 숲속의 나뭇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엇갈려 배열되죠. 이 원리를 이용해 집에서 젖은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젖은 빨래도 있잖아. 이 어떤 옷걸이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 이 엇갈리게 만들면 그 효율적으로 빨래를 말릴 수 있겠죠. 젖은 빨래를 어긋나게 널면 햇빛을 가리지 않아 많은 양의 빨래 효율적으로 말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작용 and 반작용의 결과 생물의 어떤 구조적 특징 그리고 생물의 서식지 생활 방식들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얘네들의 어떤 그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의 관계 이런 것들. 자,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잘 또 들어보십시오.